여론조사를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어요. 배 자구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저의 바이브레이션이 안 좋았습니까? 아니요, 좋아요. 좋았죠? 궁상각 치유 리듬이 있네요. 네. 좋아요. 바이브레이션 전문 용어로 비브라토라고. 비브라토. 맞죠? 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 좋아.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요. 아니 해요. 안 할게요. 네. 저 오늘은 저 분량이 수민킴한테 많이 갈 것 같다 느낌이. 그죠? 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분량이 많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봅시다. 자, 일단 요거부터 좀 해보죠.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첫 번째 장관 인선이 어제 있었는데 요거부터 해야 되겠죠? 사람 얘기가 원래 재밌어요. 그렇죠. 네. 여기 아니지 이쪽. 아니요? 누가 눈에 띕니까 수민킴? 한 명을 딱 꼽기는 어려운데. 네, 그럼 2명 해도 돼요. 의외였던 거는 혼자 거는 다 할 거니까. 의외였던 거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였어요. 뭐요? 김영훈 후보자가 예. 지명이 됐는데 민주노총 출신 후보자는 처음 지명이 된 거거든요. 아 그러네. 과거에 문성현 경산호위 위원장은 있었지만 민주노총 후보자가 지명이 된 거는 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통 이제 그래도 민주노총보다는 한국노총 쪽에 더 가까운 것이 기성 주류 정치권이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는데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현직 기관사 김영훈 후보자가 지명된 것이 다소 의외였습니다. 의외였다. 네. 배 소장은요? 뭐가 눈에 띄는 인사 있었어요? 저는 유독 이제 기업 관련된 사람들을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갔어요. 국회의원이거는 이제 바로 눈에 띄는 것이라서 5명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죠. 근데 지금 기업인인데 주로 네이버하고 LG예요. 대통령실까지 하면 네이버 둘, LG 둘. 그러니까요. 지금도 보면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LG 또 AI죠. 또 여기도 AI잖아요. 거기다가 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전 네이버 대표고 또 국무조정실장 윤창열 후보자는 LG 글로벌 전략개발원장. 삼성이 없네요. 네, 삼성 비상 걸렸습니까 그럼?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여하튼 특징이라면은 국회의원 그다음에 기업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같은 길이네요. 같은 길을 가야 돼. 송미령 장관은 유임됐잖아요. 유임된 이유가 양국관리법 찬성 아닌가요? 아니 원래 반대 입장이었죠. 반대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뭐랄까 저 입장을 좀 새 정부 저 국정 방향에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같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는 거죠. 송미령 장관은 유임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보면은 권오월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이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인데 또 같은 길이잖아요. 여하튼간에 대선 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이제 이재명 후보를 당시에 이제 선택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본다면 복원 이게 일종의 은혜를 갚는다. 이게 지금 정동영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약간 그런 성격이 안규백 장관 후보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규백 장관 후보자는 워낙 국방위에서 오래 하셨죠. 아주 그냥 노련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간인 장관 후보자, 국방장관 후보자를 뽑는다면 거의 1순위에 들어갈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두 인물 다 제가 알기로는 연령대가 아마 이재명 대통령보다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온 또 일종의 은사로 불리는 정동영 장관 후보자 또 늘 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도왔던 원래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참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같은 노선이 아니었는데 또 안규백 또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약간 보온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수민킴 보기에 이번 인선의 컨셉은 뭐라고 봅니까? 대본 원래 컨셉 딱 있잖아요. 네, 일단 고정관념이라든지 수십 년간의 어떤 인사의 관습 일부를 뒤집었죠. 국방부 민간인 장관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이제 일단 발표된 것만 봤을 때는 교수들이 많이 배제됐다. 많이 배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좀 있었죠. 민주당 정부에서는 개혁 성향 교수들이 조금 배치가 되는 성향이 있었고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사실 윤석열 정부 때도 보면 교수 좀 있었어요. 처음에 뭐 다 낙마하기는 했습니다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또 학계 출신들이었거든요. 이렇게 교수들한테 어느 정도 의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다 없어지고 정치인한테 가거나 기업인한테 가거나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된 것 같다. 확실히 대통령이 교수 출신들 별로 신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에. 네, 그리고 저는 트렌드로 봐도 교수에 대한 선호는 많이 줄어들었다. 세간에서도 교수님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학자적 전문성이라든지 또 일종의 좀 어떻게 보면은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아웃사이더적 성격이 있는 직군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개혁성이나 참신성이 그렇게 컸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사회적인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조직 장악력이 좀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고 실무에 약하다 뭐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김순평론가 이야기한 대로 좀 이재명 정부는 실전형을 더 선호한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 실전형 그렇죠. 미국 정부가 대체로 그런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오히려 재무부 장관을 선택할 때도 월가에서 많이 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실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빌 클린턴 정부에서는 나중에 이른바 이 서머스 이 하버드대 교수도 오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미국 정부도 보면 성격이 다 실전형으로 가고 있는. 근데 시험 잘 보는 사람보다는 일 잘하는 사람. 그렇죠. 일 잘하는 사람인데. 조금 지금 인사 검증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부 장관은 인사가 안 났거든요. 그런데 복지부 장관은 거의 1순위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었는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게 이제 이른바 배우자의 이 재산 주식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게 또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의료 이쪽에 바이오 쪽에 뭐 마스크 관련해서 일단 보도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약간 이해 충돌로 비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상당히 고심 중인 것 같아요. 행안부 장관도 그런 점에서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행안부 장관 누가 후보 올라오는 사람 있습니까? 글쎄요, 행안부 장관의 뭐 뚜렷하게 아직까지 뭐 이름이 올라온 사람은 없는데 아마 정치인 중에는 김경수 전 지사 그렇죠. 거론이 되고 있죠. 아마 이제 복지부 장관은 그 정은경 관리청장 그 약간 검증 문제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는 거 아니냐는 게 이제 저 배종찬 소장 건 추측이고 일단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명단 보고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무조건 비토하겠네라는 거 있었어요? 김수민 평론가? 일단 고용노동부 장관 민주노총 출신인 점 그리고 여야 간에 정책적으로 첨예한 사안 중에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워낙 다르니까 그 부분. 그렇다면 일단 장관 개인의 도덕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정책적으로 강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좀 불거질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떨 것 같아요? 민간인 국방부 장관. 이게 만약에 이번에 제 그냥 느낌에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안규백 장관이 임명돼서 잘하면 앞으로 이게 뉴노멀처럼 우리도 이제 그 미국처럼 시빌 컨트롤이 이제 이제 그냥 표준화되는 시대가 올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항상 군을 먼저 선택했던 이유는 북한 때문이거든요. 네, 맞아요. 또 한미 연합훈련이나 이런 건 실제 군 업무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안규백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해서 임명이 됐을 때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른바 비상사태 그다음에 프리덤 실드라든지 미국과의 협력 관계 또 심지어는 한미일 뭐 연합훈련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일본은 좀 이재명 정부에서는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원만하게 하느냐 그런 게 보여준다면은 민간인 국방장관도 뭐 괜찮네 그 무난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민간인 국방장관의 의미는 좀 비상계엄을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어떨까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글쎄 모르겠어요. 어차피 인사청문회라는 게 뭐 장관 인사청문회야 뭐 국회 동의도 필요 없으니까 대통령이 하면 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야당에서 극렬 반대하는 사람 한 몇 사람은 좀 관례처럼 이게 관례라고 그래야 되나? 뭐 낙마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야당도 목표로 세워놓고 있을 거예요. 한 2명 내지 4명 정도는 낙마시킨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뭐 그런. 근데 저는 인사청문회가 궁금한 게 기업인 출신들 있잖아요. 대부분 정치인들이나 관료 출신들은 이렇게 좀 그동안 이렇게 인사청문회 그래도 좀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저 이력서 관리라고 그래야 되나 뭔가 이렇게 그렇죠. 좀 예. 검증을 해가면서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기업인들은 그런 부분에 좀 자유로워서 현직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불패의 또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검증이 되니까.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나 윤창열 LG 글로벌 전략개발원장, 윤창열 원장은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좀 관료 출신이니까. 관료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성숙 AI 후보잖아. 연구원장은 상당히 야심작이죠. 더군다나. 그러니까 뭐 초인류 뭐 이런 거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스펙보다는 본인이 정말 이 분야에서 정말 쌓아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재산 부분일 거예요. 재산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것도 워낙 민간 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뭐 교육이나 뭐 국적이나 그러니까 이런 건 아무도 지금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은 교수 출신들하고 민간 출신들이 인사청문회에서 걸리는 경우들이 꽤 있어가지고 역대로 보면 재산 신고를 해본 적 없는 사람들, 뭐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로 인해서 이제 불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인선이 안 된 부분 쪽에 인사청문회가 더 뜨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명단은 조금 무난한 명단일 수 있고 인선이 안 된 게 기획재정부. 경제 라인이 하나도 안 됐어 지금. 네, 기획재정부는 지금 민주당 정부가 재편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부처인데 그리고 김용범 전 차관이 정책실장으로 갔잖아요. 그럼 기획재정부 쪽에 도대체 누가 올 거냐. 정치인 출신일 수도 있고 그리고 법무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그리고 아까 행안부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지명이 된다. 그러면 또 국민의힘에서 벼를 것이고. 예전 문제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인선이 안 돼 있는 제일 뜨거운 게 남아있네요. 부처들이 더 인사청문회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저는 사실 현 정부 내각 중에서 제일 궁금한 건 누군지 아세요? 법무부 장관. 저도.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저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같은 그 과거의 두 정부가 이 법무부 장관이 항상 이 뭐랄까 이 검색량 1등을 차지하는 유명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무부 장관 누가 어떻게 올지 또 검찰 개혁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 인사 청문회거든요.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되든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가 어떻게 요거를 해명을 하든 못하든 이거는 대통령은 그냥 가겠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어떻게 정리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대통령 본인이 얘기를 했죠. 이거는 뭐 청문회에서 해명할 사안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청문회를 기점으로 해서 여론이 어떻게 변하느냐, 청문회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시간이 그렇게 뭐 길게 소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그 정부하고 민주당한테 유리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나온 거 있어요? 김민석 후보자 있는데 이건 사실 논란을 포함한 여론조사는 아니거든요.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일단은 요건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기 전 여론조사입니다. 이 조사가 이제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 후보자의 적합도를 물어봤는데 김민석 후보자 적합 49, 적합하지 않다 23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사에서 적합이 49가 나왔는데 이 49가 이 조사에서의 민주당 지지율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물러설 일이 없다. 두 번째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서 물러서면은 각종 얽혀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최병 특검도 그렇고 여러 또 법 개정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또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물러서면 세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게 대행이 인사제청을 대신해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새 정부는 깔끔한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총리가 돼서 총리가 직접 인사제청을 해주기를 원하지 지금 이주호 대행이 인사제청을 해준다. 그거 별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정말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민주당 지지층들이 흔들리거나 한 3분의 1 정도가 와야 되는 수준이 아니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을 거로. 이 조사에서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새 정부의 지지율에 비해서는 국무총리로서 적합하다라는 답변이 낮다.
지금 지지율이 한 60% 가까이 나오는데 예. 김민석 후보자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반 정도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는 글쎄요, 그 후보자를 둘러싼 지지 기반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 기반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겠고, 그리고 이 조사는 시점도 좀 되기도 했거니와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김민석 후보자가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굉장히 강한 기반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김민석 후보자가 좀 야인으로 돈 시절도 많았고 과거에 굉장히 지지층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노무현 대선 후보에 대한 행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장담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만 굳건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뭐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 지지층까지 어느 정도 흔들린다 이렇게 되면은 좀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종 의혹이 불거진 이후의 여론조사 요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뭐 간접적인 거지만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요건 것 같거든요. 배 소장. 그렇죠. 이게 이제 요거 좀 저 소개 좀 해주시죠. 키 자체는 낮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전에 나왔던 조사보다도 더 올라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59.3. 거의 60이네요. 60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낮은 지지율로 보기는 힘듭니다. 높은 거죠. 네, 워낙 또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조사의 특징은 뭐냐면 언제부터 한 거냐면 16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조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 초반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주 후반에는 떨어지는 결과예요. 그런데 이 떨어지는 게 다른 이슈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는 별로 악재가 없거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대통령 지지율에도 좀 부담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후반에 떨어진 게.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중도나 이렇게 지지율이 좀 내려갔다 그러면 다른 이슈보다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된 의혹들이 주로 이제 뭐 정치 자금이나 또는 빌라 뭐 전세나 그걸 규명될 것도 있고 어떤 뭐 간에 아파 찬스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이 좀 부담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에 육박하면 이게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여론에 안 좋은 게 있어도 뭐든지 밀어붙이는 데는 지지율이 뒷받침되면 좀 그게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 정도라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오늘 내일 청문회에서 막 이것저것 튀어나오고 막 김민석 후보자 해명 못하고 그래도 이거를 임명을 그냥 쭉 가는 데는 무리가 없다? 현재까지 불거져 있는 의혹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의혹 모든 걸 국민들이 인식하지는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모르는 것도 있고 그냥 걸른 것도 있는데 현재 수준으로 쭉 며칠 더 가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에 힘입어서 민주당이나 이쪽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인준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도 총선 때 김부겸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그때 한창 논란이던 양문석 후보를 만나서 이렇게 어깨를 좀 치면서 지금까지는 막아줬는데 뭐가 더 나오면 그때부터 책임 못 진다. 그런 거였어요? 네, 그런 얘기를 김부겸 위원장이 양문석 현 의원이죠. 한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민석 후보자도 뭐가 더 튀어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전에도 우리가 몇 번 경험을 해봤지만 자녀 문제가 굉장히 도화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한국갤럽 조사에도 보면 주로 이제 적합하다가 반 정도가 나왔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4분의 1 정도 23%예요. 근데 모름 응답 거절이 29%. 아직까지 유보적인 국민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보면 18세에서 29세에서 53%가 모름 응답 거절이었거든요. 근데 교육 문제나 이쪽이 굉장히 민감한 세대가 또 이 세대이기 때문에 2030 세대의 여론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 거기에는 교육 문제, 자녀 교육 문제나 이런 것들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학생층은 적합하다가 28%밖에 안 돼요. 물론 이게 적합하지 않다보다는 18%보다는 높지만 모름 응답 거절이 55%나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방금 전에 김수민 평론가 이야기했던 것도 도화선이 될 수 있죠. 새로운 게 나온다면.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자체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출발은 성공적이에요. 60%에 육박하면 수민킴.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이 고공 지지율? 60%가 예전 대통령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런가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초반에 예전에는 뭐 70%는 기본적으로 당선되자마자 70% 정도는 갔었죠. 한동안.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전 대통령 다 그러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조금 깨진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깨졌어요? 한 50%대가 좀 빨리 나왔어요. 지지율이. 빨리 나왔다. 네, 그거는 이제 한국 정치의 분열이 심화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사태 반사이득도 있었기 때문에 70%까지 간 거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만큼 그 반사이득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워낙에 분열이 심화되었고 또 민주당이 어느 정도는 의석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확 이렇게 높아지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소수파 정부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면 처음에 국민들이 연민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돼 가지고 밀어주는 게 있어요.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 그랬었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거는 비호감도가 워낙 높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많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도 일단은 60% 선을 쥐고 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50% 살짝 넘는 수준에서 임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하고는 크게 다른 부분 그리고 숫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더 단단한 지지율이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현재 좀 이거를 선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원인은 어디서 찾아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허점이나 약점이 사법 리스크 쪽이었잖아요. 근데 본인 입으로 뭐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런 얘기는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하고 검찰개혁 문제도 민주당이 주로 하고 근데 본인은 계속해서 경제 얘기를 주로 하고 있고 좀 국값 배드값 전략이냐 그렇죠. 그리고 적폐청산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기대를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핵심 지지층이 해왔는데 사실 이 대통령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경제 대통령 이미지 그걸 철저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죠. 성과를 내겠다 일로. 그렇죠. 그런 생각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시간 없죠. 아니 저 광고 듣고 와서 또 해도 다시 해요? 더해요 오늘? 네, 더해요. 오, 특집이군요. 목소리 더 커지셨습니다.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살아야죠. 네. 예, 말씀하시죠. 갔다 오면 아니 아직 한 30초 있어요. 한 40초 있어요. 그리고 광고 듣고 또 할게요. 그럼 40초 만에 이야기하기는 좀 짧은데 딴 이야기를 할까요? 뭐요? 40초 하시고 그다음에 투비 컨티뉴도 하면 투비 컨티뉴 60%의 대통령 지지율은 전략적으로 또 이걸 관리를 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광판을 봐야 되는 거죠. 투비 컨티뉴드? 아니에요. 더 하세요. 네. 신경 쓰네. 네. 그러니까 이게 탄핵 기저 효과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경쟁자가 부재하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때는 그다지 높지 않았던 것도 또 하나 이유는 그때는 이 민주당이 야당은 됐지만 또 의석수는 더 많았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진짜 이제는 to be continued입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김태현의 정치쇼 배종찬 소장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 배수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얘기. 그래서 아까 60%의 지지율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또 이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탄핵 기저 효과도 있지만 저는 이제 경쟁자가 부재하다. 왜냐하면 지난 2022년 대선 이후에는 그때는 그래도 국회 입법권은 민주당이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이나 60대까지도 경쟁력 있게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 소통 또 바로 임기하자마자 오색국수로 여야 오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통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제 전략적 소통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소통을 한다. 이걸 통해서 자영업청, 전국민 지원금도 있죠. 또 소상공인 빚 한감도 있죠. 또 블루칼라. 지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딱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또 여성들한테 또 지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환경도 만들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보면은 장관도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도 있지만 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그대로 유임이 됐고 또 한성숙 장관 후보자도 여성이에요. 여성을 좀 발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60%로 가고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근데 이 60%가 저는 마지노선이다. 이 60%보다 내려오면 이재명 대통령 상당히 좀 견제하고 공격하는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심지어는 50 가까이 가면 중도층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김용태 국민의힘 위원장이 이 오찬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있겠지만 저는 이보다도 오히려 상당한 기대감 속에서
지금 모든 이제 힘은 다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대치가 경제적인 성과나 어떤 외교적인 성과로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불만이 노출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 좀 이렇게 힘있게 국정 주도권을 쥐고 가려면 그 저는 지지율은 기준점은 60%다. 60%가 아래로 5자 찍히면은 힘이 좀 빠진다 이런 말씀.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득표율 49.42%하고 다른 게 뭐냐. 예. 그러면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서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라는 이제 질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국민의힘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리얼미터 어제 그 여론조사 앞서 개요는 배 소장님 소개를 해드렸고 그죠? 아닙니다. 이 정당 아니요? 지지율은 이틀간입니다. 그래서 네. 앞서 이제 해주세요, 그러면. 대통령과는 다르게 19일, 20일, 19일, 20일 그 외의 개요는 동일합니다. 예. 네. 자,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은 48.4, 국민의힘은 31.4. 전주 대비해서 민주당은 1.5%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1% 오르긴 했는데 그런데 격차는 두 자릿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중도층 지지율이 20%예요? 국민의힘이? 네. 이러면은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당장 선거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거 일단 상황 진단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리얼미터 조사에 보면 민주당 지지율 48.4%,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31.4%. 김문수 후보가 얻었던 표에서 10%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빠져나갔느냐. 이걸 잘못 진단하면은 지지층이 빠져나갔다. 핵심 지지층이 빠져나갔다. 확실하게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낮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 대선 때 어떻게 김문수 후보가 40%의 벽을 넘었는가 했을 때 이거는 사실 강한 국민의힘 성향 지지층보다는 뭐 그 이재명 정부라고 하는 굉장히 국회에서도 힘이 크고 이런 정부가 출연하는 거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이 돼서 40%를 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중도층의 지지를 계속 잡아야 40%대를 선거에서 득표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거고 그러나 그렇게 막판에 쏟아졌던 그 층들이 일단 먼저 대선이 끝나자마자 빠져나갔다. 결국 중도 확장성의 문제다라고 요약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흐름들이 전당대회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죠. 근데 첫 번째 보실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은 조금 떨어져서 48.4, 국민의힘은 31.4 조금 올랐어요. 이런 추세대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방향 자체가 또 다시 바뀔 수도 있지만 민주당은 조금씩 내려오고 국민의힘은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여대 야소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도 좀 희망을 가지려면 또 보수가 경쟁력을 복원하는 희망을 가지려면 이 리얼미터에서 나오는 조사 보면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율은 더 높아야 될 거예요. 아 그래 국민의힘이 그래도 정말 실력이 있고 이제 반성하고 회복해서 경쟁력이 있네.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국민의힘이 50 그다음에 민주당이 40이 되는데 자 내란 특검을 받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을 받는 상황에서 최명 특검을 받는 상황에서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적한 어려움 속에서 이 정거를 뚫고 이걸 다 뚫고 나서 철조망을 뚫고 뭔 철조망이죠 이제 우리 그 군에서 하는 훈련 있잖아요. 그걸 다 뚫고서 어떻게 이걸 경쟁력을 가지는 위치로까지 갈 수 있느냐. 국민의힘은 40%를 빨리 넘어야 되는 이 과제가 중대 과제가 생긴 거죠. 40% 넘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일단 근데 현재 좀 보면 흐름이 대선 끝나자마자 좀 정부의 여러 가지를 다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 모두 까기? 예, 그럼 모두 까기가 아니구나. 뭐 이렇게 너무 난사한다는 말씀이시구나. 네네. 그런 거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기억에도 안 남고 그리고 사사건건 트집 잡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할 때는 집중을 해서 비판을 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뭐 보류하기도 하고 혹은 축혀 올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당장 필요한 거는 국민의힘한테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자기 비판이 더 필요한 거죠. 자기와의 싸움이 더 급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그 봉투를 열어보면 서류 봉투를 열어보면 예. 사실 반성문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사직서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 누군가는 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그런 흐름도 끊겨버렸다는 거죠. 사직서가 없죠. 예, 경위서도 별로 없고. 경위서도 없어요. 그러면 입사지원서만 막 들어있는 거거든요 현재. 예. 그래서 지금 자기를 깎는 쇄신이 예. 제일 중요하고 예. 국민들이 딱 직관적으로 느끼려면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하죠. 아...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생적사, 사적생. 예. 아니 김성태 전 의원도 저랑 인터뷰 때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나는 친박도 아니었는데 탄핵되고 나서 책임지고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을 그랬었죠. 했는데 왜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은 한 명도 그거 하는 사람이 없냐고. 네. 그리고 뭐뭐 몰입해 이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김성태 전 그 의원이. 말투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나는 반성을 했고, 모두 반성을 하는 거죠. 아, 뭐 사실상 왜 아무도 그만두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러고 가셨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배수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배정찬 소장 김수미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